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표현 이과 비유가 상징입니다. 우리 앞에서 비유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두 번째 상징입니다. 상징이란 무엇일까요?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징이에요.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으로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운 비유랑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비유랑 비교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비유, 상징입니다. 비유는 아까 말했던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래 나타내고 싶었던 이 원관념과 이 빗대서 표현하는 이 보조관념 있잖아요. 이게 1대1이에요. 근데 이 상징에서는요, 이 원관념이 많아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보조관념은 하나인 거예요. 이 다음 상징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도 살펴볼 텐데, 우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봅시다. 자, 비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작품 일부분에 시어나 식구에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징은 작품 전체에 드러나요. 이해가요?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 상징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뭐 구분하라고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어떻구나라는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상징법을 보면서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상징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습적 상징은요, 성상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고전 시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야이셔 백설이 만곤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낙락장송은요, 소나무를 뜻해요. 소나무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그래요. 사계절 늘 푸르르죠. 근데 백설, 즉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래요. 겨울이에요. 겨울에 만건곤, 그러니까 눈이 만건곤이라는 건 그 여러분 태극기 보면 사괴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체 우주, 온 세상을 뜻하는 게 이 만건곤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눈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혼자 독야청천, 혼자 푸르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르죠. 이러한 것처럼 나도 푸르르겠다 라는 것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즉 고전시가에서는 이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해요. 오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나무의 그 푸르름, 사계절 동안 푸르름 때문에 저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구나, 어떠한 계절에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특징 때문에 저 사람이 뚝심 있게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상징하게 됐어요. 관습적 상징, 그러면 이해가 가나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개인적 상징을 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통해서 볼 건데요. 여기 앞에 등장하는 별이라는 시어는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입니다. 별의 의미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등을 별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또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보는데 이국 소녀의 이름도 불러보고 벌써 아기의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도 불러보고 가난한 이웃 사람도 불러보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등의 동물들도 부르고요. 프란시스 자매라든가 마리아 릴케 같은 시인의 이름도 별과 함께 부르는 것을 보면 별이라는 것은 윤동주 시인이 추구했던 순수, 희망, 양심, 도덕, 추억 등 추억 등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자, 개인적인 독창성을 발휘해서 창조한 상징물인 별인 거죠.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아까 열거할 때 나왔던 가난한 이웃 사람이나 동물들도 다 사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상징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겠나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원형적 상징을 보겠습니다. 자, 원형적 상징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노래한 공무도화가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기어이 건너시다가 불에 빠져 죽으니 님을 장차 어이할거나. 자, 내가 사랑하는 님이 그 물을 건너므로써 죽었어요. 나랑 이별했네? 자, 이것처럼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폭이 너무 커서 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님이 여기 건너다가 죽었어. 그러면 님은 없잖아요. 님은 없어요. 이별을 한 거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물 때문에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을 구분하기도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건널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님과의 이별을 뜻하기도 하고, 그 이별은 곧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역사, 문화, 종교 등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남으로써 비슷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관습적 상징이랑 원형적 상징이에요. 자, 관습적 상징은 그 하나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까마귀를 보고 흉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까마귀를 보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도 생각한대요. 이러한 문화권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징이 다른 것을 관습적 상징으로 구분하면 되고요. 원형적 상징은 우리가 말하는 물,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이별이나 죽음, 또 이쪽과 저쪽의 구분, 만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문화권이 달라도 똑같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분이 가나요? 자,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 이 세 가지 상징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이 상징을 왜 쓰느냐를 배워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징을 씀으로써 우리는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봅시다.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이 별, 개인적 상징으로 등장했던 이 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짝반짝 별,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순수 희망, 양심, 도덕, 추억 등과 같이 윤동주 시인이 지향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 5가지 정도의 그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작품의 주제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해요. 자, 공무도화가에서 이 물로 인해서 그 님과의 이별은 내가 너무 슬퍼라는 이 주제를 님아 가지마 너무 슬퍼요 이러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러한 상징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상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우린 시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타난 시에서 이 상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활동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